네, 안녕하십니까. 컨슈머워치 대표 양준모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한무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 교수님, 그리고 박사님,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많은 청중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소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판단 기준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올바른 정책은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한 그런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사태를 보면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이 정권이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법들을 우후죽순처럼 만들고 부작용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치유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법 개정에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리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이러한 토론회가 성과를 내서 소비자 후생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 실시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저희가 9월 7일부터 21대 국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산자위라고 보통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산업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유통이 이제 우리의 삶과 인간의 삶과 같이 한 그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고 이게 이제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소상공인 위주의 어떤 보호 정책을 펴야 되고 또 우리 소상공인이 우리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비율이 높다 보니까 또 정치권에서는 그를 무시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상공인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이런 유통업계가 조금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주 2회 휴무일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제는 중규모의 유통업체까지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런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감이 끝나면 이제 상임위에서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지금 심의를 할 텐데 한번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안 통과는 여야 만장일치가 돼야만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측면에서 또 꼼꼼하게 보고 또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같이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법안들을 꼼꼼히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우리 이 컨슈머 워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이 정말 우리 그 유통산업에 있어서 한 단계 좀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숭실대학교 안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그 유통산업, 특히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첫 번째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유통산업법 개정에 한 세 번째 여러 차례 참여를 했었고, 또 발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참여를 했었는데, 쭉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발전은커녕 이제 후퇴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선거철이 될 때 이제 법안이 확 쏟아지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또 뭐 공약을 지킨다고 또 많은 법안이 나오고, 그래서 한 선거를 기점으로 1년 전, 1년 후에 많은 개정의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근데 이제 요새 최근에 들어보면 그 개정의 방향을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데 그 에센스는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안 만나니까 사회적 교류 관계가 없어지니까 뭐 상상하지 못하는 모든 분야에서 지금 사실은 충격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왜 돌아다니는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고, 쇼핑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이제 그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라는 게 등장하고 난 뒤에 매년 방문객이 한 2천만 명씩 됩니다. 하남 같은 2천만 명, 고양 한 2천만 명. 그 4천만 명, 한 뭐 4, 5천만 명을 이동시키는 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생활에서의 중요한 앵커가 되는 이런 복합 쇼핑몰을 지금 이 시점에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마라? 난 별로 상식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왜 하필이면 지금 규제냐? 그 다음에 관광객이 살아서 문 닫고 놀고 있는 면세점에 휴무일을 지정한다? 이게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 법안을 내놓으신 분이 여기 와서 좀 그분이랑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을 희화화한다 그럴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관광객은 이제 한국에 방문할 때는 면세점의 휴무일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관광객의 70%, 해외 관광객의 70%는 면세점에서 물건 사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여행 일정 중에 면세점 방문이 전체의 70%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에 오는 이유가 면세점에 물건 사러 오는데, 이제 휴무일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게다가 일요일날, 요새 뭐 중국이나 이런 근거리는 일요일날 주말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때도 이제 검토를 해서 와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노브랜드 같은 데는 브랜드가 전혀 안 겹쳐요. 뭐, 카테고리가 겹친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고기가 겹친다. 무슨 학용품이 겹친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브랜드는 원래 노브랜드의 컨셉이 브랜드 안 겹치려고 만든 컨셉입니다. 브랜드가 겹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삼계탕을 판다고 해서 닭이 들어가는 모든 상품이 다 경쟁자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 다름이 없지 않나. 이것도 상식이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양반이라고, 국회의원분을 양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국회의원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와닿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그냥 양반이라 부르겠습니다. 그 양반은 20km 거리 제한을 두고 얘기했는데, 20km면요, 우리 파주에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20km면 어디까지 가는 거 아세요? 개성까지 가요. 지금 뭐 통일 대비하는 겁니까? 이것도 상식이 안 맞는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에 같이 어려워지는 전통시장을 위해서 강조하면 지금 스타디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조그만 가게 아까 지금 잘 말했어요. 중대형 지금 보시면요, 조그만 개인 슈퍼도 한 저쪽 70년대 들어가면 10평, 20평짜리도 이익이 남았어요. 근데 계속 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져야지만 이익이 남습니다. 지금은요, 적정경이 그러면 적어도 120평 정도 돼야지만 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브랜드가 많아져서 그래요. 소비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다루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소상공인의 어쩌고 대형도 때려잡고, 자, 이 이슈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많은 브랜드를 구경할 수 있고
가서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는 걸 원하기도 하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현상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사실은 이 우리 동네의 어떤 쇼핑 환경이라는 건 생태계예요. 서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깨면은 반드시 뭔가 부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요일 휴무제 대형마트는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죠. 평일날 휴무와 일요일날 휴무를 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휴무가 훨씬 더 전통시장의 매출을 많이 올려요. 당연하죠. 왜? 평일날 휴무는 가족끼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주부가 먹거리 살아가는 데인데 일요일은 뭐죠? 가족을 위한 시간 아닙니까? 국회의원분들은 가족을 위한 시간이 없어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일요일 휴무를 그대로 그렇게 그리고 통계적으로 어떻습니까? 대형마트가 새로 생기면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생기면 뺏기기도 해요. 전통시장에서 약 4명 정도 뺏깁니다. 이건 우리 크레딧 카드 갖고 하는 거예요. 제발 앞으로는 그 여기 국회의원 계신데 아까처럼 가짜 페이크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나보고 대형마트 생기는데 당신 내가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피해 볼 거냐? 나도 피해 본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조사는 설문하면 안 돼요. 우리 경영에서 통계학인이 기본적인 설문조사의 기법을 가르치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당사자한테 조사 결과 갖고 어떤 영향을 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응답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인 경우가 어떻습니까? 일본은 대규모 점포법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도 규제 사항 중에 우리랑 똑같았어요. 대형마트가 들어오려면 그 동네 시장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았죠. 그거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논의 장소에서 그런 당사자들은 지금 얘기하는 소상공인들은 논의에서 이제는 참가하지 못합니다. 이게 진부인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여태까지 나온 여러 가지 통계들은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 규제는 이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누구만 원해요? 국회의원만 원한다. 그리고 아까 소상을 위한 정책이 뭐냐? 그건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마트, 지금 최근 10년간 대형마트 매출이 계속 떨어져요. 2005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대형마트의 매출이 떨어지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전통시장의 부진의 원인이 되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형마트의 매출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전통시장에 영향을 줘요? 분명히 제3의 요인이 있죠? 그건 뭡니까? 온라인 쪽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대형마트 규제가 지속돼야 되느냐,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는 지금 같은 상황은 뭐냐, 이거 그냥 균형의 파괴 자체가 목적이다. 그렇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개정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지금 보니까 개정의 방향성을 하나, 둘, 셋 했는데 5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일몰 규제의 자동갱신 및 폐지,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그 전통시장 거리 제한이 일몰 규제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아예 그냥 영원히 남겨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면 아까 의원님께서 정조시대부터 시작했는데, 잘못하면 정조시대 계속 가는 거죠. 중소유통업의 보존구역 확대. 아까 이제 1km 말고 2km, 어떤 경우는 20km. 이걸 이제 중소유통업 보존구역으로 정해가지고 대형주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런 얘기 있고요. 지역협력의 강제성 부과. 우리 지역협력 계획서라는 걸 내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자.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면세점도 집어넣고 노브랜드도 넣고 백화점도 집어넣고 형평성을 강화하겠다. 지능과 규제의 분리. 아니 중소기업부에서 규제하는 거는 중소기업부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대형종 규제도 중소기업부가 하겠다. 이런 5가지 방향입니다. 이 5가지에 어떤 이제 관련돼서 수많은 이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근데 요거 하나만 좀 우리 의원님이 이쪽 그래도 경영 쪽에 계속 계셨으니까 이제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이게 경제학에서 101 나오는 얘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갑자기 이제 대형마트가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1월 4번 놀아라.
뭐 이렇게 해서 또 칩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죠. 뭐 온누리 상품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죠? 다 프로모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익이 확대된다고 칩시다. 그 전통시장에서 장사 잘 돼. 내 반찬 가게인데 무지하게 팔려.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진입장벽이 낮고, 그죠? 진입장벽이 낮은 가운데 어떻습니까? 난 반찬 가게 나도 만들어. 야, 옆집에 철순애가 잘한다네. 내가 왜 만들지? 내가 철순애 어머보다 요리 잘하는데. 가게 금방 세워진다. 가게 금방 열 수 있잖아요. 그죠? 전통시장의 보험실료 한 10%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면 더 많은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저 반찬 가게 한 군데 했는데, 이제 두 군데, 세 군데는 늘어나요. 경쟁이 심화되죠. 그죠? 그거 어떻습니까? abnormal profit level은, 그러니까 뭐, 평상수 시장의 이익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쩌죠? 야, 이거 규제에 효과 없는 거 아니냐?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게 규제의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했어요. 일몰 규제법이라는 경우에는 우리 이런 걸 했습니다. 도대체 정책 목표를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사전적으로 뭔가 지표를 하나 내놔라. 그러면 그 지표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체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없어. 지금 얼핏 임플리시트하게 묵시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옛날 그 전통시장의 개수를 그대로 남겨줘야 된다. 남아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가게 유지나 공급이 유통정책의 목표가 되는, 그게 문제는 뭡니까? 그게 유통산업 전체의 목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규제 악순환의 완성과 반복이라는 형태로 지금 최근 20년 동안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규제 효과가 없다. 지원한다는 건 뭘 더 해라는 뜻 아닙니까? 전통시장 지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통시장 더 많이 만들어라 이거예요. 경쟁이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자기 비슷한 사람끼리 이 경쟁에서 일어나지. 자, 그 다음에 그 현대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는 뭐, 국회의원분 시간 나시면 제가 유통관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현대적이도 아닙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유통이라는 건 이 체인 아닙니까? 연속적인 어떤 기능이 수행돼야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링거를 못 만든 이유가 간단합니다. 북한에서 링거 맞으려면 뭐라고 그러죠? 중국산 맥주병을 들고 가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유통 상황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링거 문제만 해드려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야? 링거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링거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링거병이 왜 없어요? 링거병을 못 만들어서 그렇죠. 링거병을 못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링거의 원재료가 없어서 그래요. 결국 원재료와 관련돼서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링거병을 못 만든 거거든요. 유통은 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통을 개선한다는 이유죠.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생존하려면 뭐죠? 그 사람이 속한 유통망이 좋아야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하긴 하는 겁니까? 이건 상식에 가까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그 크로스오버 바이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오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온라인에 살기도 하고 오프라인에 크로스오버 바이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오버 바이어 때 온라인에서 활동이 없으면 반은 포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현대적인 그런 유통에서는 소매점, 점포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설 개선에 질이 쏟아붓고 있는데 뭡니까? 사실은 잘못된 방향이죠. 반면에 상품 공급점, 아니 우리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스트리아는 일반 소비자용품과 관련된 도매상이 2군데였어요. 그게 한 10년 전에 2군데였는데 그거 M&A 해서 한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공정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호주에는 한 군데인 도매상이 우리나라는 몇 군데나 될까요? 내가 볼 때는 한 10,000군데는 됩니다. 10,000군데를 호주에서는 한 군데가 해요. 한 업체가. 왜 그럴까요? 유통을 소위 말하는 시스템, 유통 시스템 하나의 경로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경로와 경로 간의 경쟁이 때문에 효율성 있는 경로 간의 경쟁을 보기 때문에 점포 하나의 의미는 전통시장을 잘 살리려면 뭐죠? 그걸 서포트하는 도매상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일본에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본에 제가 직접 한 번은 이제 우리나라 도매상의 형편없으니까 도매상을 한번 대형전처럼 키워보자 해가지고 그 미션을 갖고 곡구분, 일본의 곡구분이라는 도매상을 갔어요. 곡구분이라는 데는 바로 인디펜던트한 소매상을 지원하기 위한 도매상인데 걔들 매출 규모가 롯데만큼 많아요. 이런 단단한 도매상에 지원할 때 소매상이 살아남죠. 자, 우리는 지금 정책이 뭐죠? 도매상도 소상공인, 도매상도 소상공인도 뭐 도성,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둘 다 보호하겠다. 이게 뭡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강력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논의가 하나도 없으면서 소상공인을 도와준다고 한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좀 아까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는데 제가 가서 조금 한 시간만 늦으시면 열심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논의는 제가 볼 때는 방향이 좀 잘못됐다. 이거 좀 유통 경로로 생각해야 된다. 그거 없이 얘기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이게 전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휴일 규제, 일요일 영업시간 규제는 뭐냐면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몰아가요. 그래서 선택권을 제한하니까 어떻게든 이걸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으로 몰아가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양떼잖아요. 이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소비자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업시간 규제하고 휴무일 규제하면 전통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려갈 거다. 우리가 양입니까? 그죠? 이제는 이런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를 때려잡으면 드디어 보십시오. 이게 꼭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 같아요. 하나면 우리 두더지 잡기처럼 한 자가 뛰어나오잖아요. 대형 매트 대신 식자재 매장, 국내 업체 대신 일본 업체,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국내 대신 해외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심할까봐 잠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뜬다고 말이에요, 딴 게. 이렇게 하면 딴 게 뜬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시리어스하게 뭐죠? 해외 직구가 손살같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국내 유통 시스템이 후져서 그래요. 이거 종합 지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해외 가서 물건 사오는 것과 그 다음에 해외 직구 규모가 커지는 거. 이게 우리나라 유통 시스템의 종합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왜? 소비자는 더 이상 양이 아니에요. 몰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 팁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가정들, 지금 규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들, 유통산업을 보는 그런 시각, 그 자체가 전 근대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웃기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개겨보니까, 괜찮네. 단순 구매를 통해서, 저도, 우리 조교도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옛날에는 조교는 야, 콜라 좀 사와라. 그러면 가서 우리 조교도 콜라 먹습니다. 나 먹는 거 아니에요. 가서 콜라 사오면 10병을 그냥 가서 5병 이거 따로 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주문해요. 그럼 무거운 거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잖아요. 그 편한 거 저도 알겠더라고. 그죠? 이제는 단순 구매를 위해서 나가지 않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랬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온라인 지출이 이번 코로나 때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잘 보세요. 60만 원 정도를 온라인으로 썼어요. 과거에는 100만 원 전체를 오프라인 썼죠. 이제는 60만. 더 웃긴 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더 씁니다. 67%. 예? 67%가 온라인을 구매했어요. 오프라인 안 나가요.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습관 바꿀까요? 안 바꿔요. 나가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지금 텅 빈 상가. 지금 뭐죠? 우리 제가 이태원에 사는데 이태원 공실률 20%입니다. 29%. 압구정 16%. 자, 이게 코로나 사태라고 오해할 거 같죠?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상가 공실률은 끊임없이 꾸준히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가 공실률이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상가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그래요? 온라인 때문에. 결국 사람이 습관을 바꿨어요. 뭐죠? 안 나간다. 나가려면 특별한 이유를 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규제는 뭡니까? 아니,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일요일날 오래간만에, 야, 얘들아, 우리 가서 놀자. 어디 가서? 뭐 추우니까, 복합 쇼핑몰에도 가자. 오늘 노는데요.
놀아요.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갈 이유를 하나 뺐어요. 일주일, 15일, 15일, 이거 15분의 1 정도를 뺐어. 이게 규제예요. 그러면 경기 회복을 하자며. 무슨 경기 회복?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더 매력적인 상가, 더 매력적인 쇼핑.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디 상가 가가지고 10군데 중 하나가 문 닫았어. 어떻죠? 분위기 싸합니다.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우리 양재동 그 뭐죠? 양재동 이마트 옆 위에 있는 거, 하이브랜드. 거기 가보세요. 싸늘해요. 자,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까? 자, 그래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일몰 규제 말씀드렸지만, 이 일몰 규제는 자동 연정이라니. 상황 보고 하라며요. 그게 일몰 규제의 핵심이 아닙니까? 아니, 그 10년 동안, 지금 한 10년 동안 그동안 한 2번 바뀌어서 10년 동안 뭐가 바뀌었어? 엄청 바뀌었죠? 우리 구매력 바뀌었죠? 쇼핑 환경 바뀌었죠? 새로운 유형의 강자가 생겼죠? 해외 관광, Z세대, Y세대, 뭐 다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전통시장은 전통을 지키냐 그대로 있어도 보여줘야 된다? 난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관광으로 그럼 몇 군데나 필요할 건데. 관광시장 남으면 돼요. 시설 중심 문제 많죠. 그래서 시설 중심의 이런 경쟁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이미 10년 동안 이렇게 변했단 말입니다. 자, 규제 효과 뭘 보고 규제 효과? 내가 이거 얘기했더니 저번에 그 중소 쪽 벤처에서 몇 년 전에 한번 얘기를 해서 도대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성과는 뭐냐? 뭘 좀 보여다오.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답니다. 질적인 것 때문에 전통이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그걸 참았는데 아니 뭐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를 쏟아붓고 지금 2010년에 21조고 2018년에 23조예요. 2조 들었는데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누적 지원이 2조 4천억입니다. 딱 떨어져요. 2조 5천억 상승하였으나 그간의 누적 2조 4,833억. 이거 반값 등록금, 이거 이 돈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야, 이 점은 말이야. 우리 반값 등록금 몇 년씩, 여러분 다 공짜로 다닐 수 있는 돈이야. 그래서 대형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검토 없는, 이거 왜 절차를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우리 일몰 규제에 관련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이거 안 지켜요. 무슨 검토를 했어요? 스타일이 한 번에도 하기도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중소기업 보존 지역을 늘리자. 아니, 지금 이미 잘못하면요, 개토가 될 수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가. 개선하지 마. 대기업이, 원래 산업 발전의 게 뭡니까? 많은 자본이 투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인력이 들어오고, 규모가 커지고. 자, 독일의 얘기를 들게요. 1970년대와 비교해서 독일에서는 소매업의 가게수가 약 60%가 날아갔어요. 옛날에 10,000군데가 있었으면 지금 4,000군데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어떤 원칙을 얘기했습니까? 우리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까 말씀드렸죠? 브랜드 선택이 많고 다양한 종류의 쇼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개수는 줄어들고 단위당 점포의 규모는 커진다. 예외 하나도 없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 요것만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20kg 하면요. 스마트 딜, 우리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저 우도와 마라도에 생겨야 될 판이고, 이제 통일 대비해서 이제 그 영향력이 개선까지 미치고, 이런 조건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하자고 얘기하지만서도, 아니, 그게 어떻게 기업의 책임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역 주민 세상이라는 게, 아니, 이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소비자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쇼핑이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걸 주거 선택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무시하고 대형마트를 없애려고 그러느냐. 못 들어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걸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걸로 맡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형평성과 이제 규제성 요거만 좀 자세히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관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규제하는 겁니까? 관련성이란, 자, 요거 우리 의원님 시간 없는데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치킨을,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밸류 체인에서 어느 단계에 진입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따지고 있는데 다 치킨 요리예요. 그죠? 전통시장은 전통적으로 뭡니까? 처음에 막 이 생닭 들고 다니던 이때부터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점점 프로세스 돼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치킨 배달해 먹고 아니면 삼계탕 집을 가거나 이런 거예요. 그죠? 문제는 이게 소득이 드러나고 특히 주부들의 시간이 없어지면서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프로세스 안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전통시장이 취약한 건 뭐예요? 옛날에는 이 중간 단계나 이 막판 단계가 없었어요. 생닭 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목을 비틀어 가지고 닭을 내가 직접 내가 안 했지.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해 먹은 거예요. 이제 그럴 시간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오리지널한 그런 사업 영역이 자꾸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 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통시장 가시는 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백화점 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전통시장 가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방해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백화점 가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자유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솔직한 얘기로 뭘 규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외출 목적을 먼저 정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언제 갈까? 어떤 조건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죠. 그 다음에 점포를 대충 가가지고 알아보겠죠. 그 다음에 브랜드를 고르겠죠. 이 단계에서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외출 목적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아울렛 선택할 것이고 내가 궁금한 거는 지역구 의원들이 전통시장을 가시는데 그분의 쇼핑에 어떤 지역을 가시는지 어떤 시간에 가시는지 무슨 점포를 어디에 들리시는지 브랜드는 뭘 고르시는지 중요한 거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 각 단계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서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겁니다. 아니, 뭘 규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자본, 대기업이 가져가는 자본이 나도 쓸 수 있는 돈인데 네가 가져갔다. 지금 그걸 규제하는 겁니까? 그럼 조선, 통신, 자동차 다 규제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소유통보호지역으로 지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럼 땅이 아까워서 그런 건가요? 그럼 시청은 뭐고, 대규모 운동시설은 뭡니까? 소비자 자원. 이건 더 웃기는 얘기입니다. 시간. 아니, 일요일날 대형, 쇼핑몰을 가니 전통시장 못 온다. 시간을 갖고 지금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야구 관람, 놀이공원, 이건 왜 규제 안 하죠? 그 다음에 지출, 스펜딩. 소비자 스펜딩이 원래는 전통시장에 쓸 건데 백화점에 써서 전통시장에 장사가 안 된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죠? 면세점, 이런 거. 그러면 해외여행. 심지어는 자녀도 기르지 말아야 돼요. 자녀 기르는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뭐죠? 전통시장에 썼어야 될 돈이에요. 지금 이겁니까? 면세점과 해외여행과 전통시장과 관련성에서 이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출을 놓고 경쟁을 한다 보지 않는 한 면세점이 경쟁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 소매업, 백화점 상품 공급점 이거 하시는데 그렇다면 체인버브, TV홈 쇼핑 다 잡아가야 되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단계에서 규제를 하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한마디 이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 명의 빌 게이츠보다 투표하는 100명의 실업자가 정치적으로 중요하죠. 문제는 뭐죠? 그 로직이 경제 기업 활동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현상을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과 규제가 분리된다? 말은 그렇지만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에서 뭘 한다고 규제를 합니까?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께서 중소기업 청장 하셨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미래 도시계획과에 반영을 하자. 아니, 도시계획은 뭐죠? 미래 세대를 위한 겁니다. 왜 지금 정치적 이해를 갖고 미래 세대의 앞길까지 막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먼저 유통산업 발전법, 그러니까 유통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는 안중에 놓는 유통산업 발전법은
중소유통업 보호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법의 제1조 목적을 보시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가장 핵심 규정인 제12조 2를 보시면 대형마트나 뭐 준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이나 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보시면 당연히 소비자의 어떤 보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가 중소유통업과의 어떤 상생 또는 균형 있는 발전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이 법을 아주 좋게 봐줘야 중소유통업 보호법이지 사실 제 생각은 유통산업 저희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규제를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중소유통업도 그러니까 중소유통업 자체를 살리고 있느냐 그게 의문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일단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 법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예. 지금은. 예.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어떤 종교활동 장려나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일요일 소매점 영업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고, 근데 물론 이것도 지금 현재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러나 그 소매점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 영국이 예외인데요. 영국도 그 28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만 규제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매점만 규제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제를 찾다 보면은 그 안승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의 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결국 소비자 반발로 인해서 그 1998년도에 아예 법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헝가리에서 2015년도에 그 일요일 영업 제한을 시작을 했는데 시행 1년 만에 다시 폐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 이 일요일 영업 제한, 특히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안승훈 교수님께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하셨지만 그 몇 가지 연구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대형 소매점 영업 제한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형마트 매출 감소가 그대로 뭐 전통시장이나 중소소매점 갔냐?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갔냐? 결국 온라인 시장, 그러니까 데이터를 봤더니 온라인 시장이나 중대형 슈퍼마켓에서도 대부분 이전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연구 결과는 그 대형 소매점과 소형 소매점 사이에는 경쟁 관계가 아예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경쟁 관계가 없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중소형 또는 전통시장 갈 것인가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대형마트를 규제해봤자 경쟁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 마트나 중소형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계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 소매점 영업 제한으로 소비자의 혼잡 비용만 증대했고 더욱이 이 영업 제한으로 농수산 분야의 생산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유통산업발전법은 좋게 봐줘야 중소유통업의 보호지 사실상 실제 내용은 유통산업 저희법이다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져온 거는 최근 그 대법원 판결을 가져왔는데요. 아시겠지만 2015년 11월에 그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판결의 판결문을 좀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두 개 있습니다. 두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영업시간 등의 어떤 규제로 인해서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 즉 직업의 자유 중,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영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 중 상대적으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한 직업 수행의 자유에 해당하고 특히 그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헌법에 따라서 공공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대형마트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그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이 판결문을 보시면 명시적으로 중소유통업의 보호가 결국 공공본의, 그러니까 공익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 게 공익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재밌는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뭐냐면 그 미국에서 1962년도에 그 브라운슈 판결에서요.
어떤 그 판결문이 어떤 걸 천명하냐면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명시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판결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결국에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두 기업의 결합을 불허했는데요. 그 불허하면서 나온 그 법리가 뭐였냐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판결문 후에 많은 법 경제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하는데요. 사실 어떤 궤변이죠. 그러니까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게 어떻게 경쟁 촉진과 연결될 수 있는가.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요가 비슷하게 중소유통을 보호하면 공익이 보호된다? 또는 뭐 더 나아가면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익을 이제 굳이 약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약간 애매모호한 개념인 공익을 굳이 따져보면 저는 소비자 선택권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이 판결문도 좀 이상하고 두 번째 또 그 판결 내용이 뭐냐면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 경제 분석 결과, 수많은 경제 분석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제출됐었는데요. 이 경제 효과 분석 결과가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만 가지고 이런 규제 효과를 따지기가 힘들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규제의 어떤 실효성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의견은, 제 주장은 이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정의 대상이 아니고 폐지의 대상이 돼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은 좋게 봐줘야 중소유통업 보호법이지 실제 내용은 유통산업 저해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그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가 4년 전에도 여전했던 것 같고 한 걸음도 발전하지 못했다 우려가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형 유통업체 간의 갈등의 프레임이 4년 전에도 여전했고, 그죠? 이 규제가 시작됐던 10년 전에도 있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170년 전에도 있었더라고요. 이 프랑스의 최초의 백화점 봉마르쉐가 입점을 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 에밀 졸라의 소설 여인들의 행복백화점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도 보면 똑같이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의 갈등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도 소비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을 선택했어요. 근데 똑같은 이유로 지금도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백화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안 가고 소상공인 그 업체들을 안 가는 이유가 170년 전과 한결같다는 거죠.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문제가 대형 유통업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규제를 하고 있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발제자분께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주셔서, 보면은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규제 법안 나오고 있고요. 백화점, 면세점 추가하자, 복합 쇼핑몰도 추가하자, 그리고 전통 대형 마트에 그 입점을 등록제로 하지 말고 허가제로 해서 아예 이제 출점을 못하게 하자. 이런 강력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180석 민주당은 이 어려운 규제들을 다 수행해내지 않을까 하는 정말 큰 우려가 들고 있어요. 그런데 안승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규제 효과 없습니다. 정확한 지표도 없고요. 소비자들 오히려 불편하기만 하고 2차 피해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대형마트 당장 일자리 감소하고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라던가 거기에 납품하는 어려운 농민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입점한 상인들도 무슨 죄죠? 그죠? 일요일마다 영업을 못하고 있어요. 전혀 소비자들도 억울하고 이렇게 2차 피해도 있는데 실제 소상공인을 보호했으면 덜 억울할 것 같은데 소상공인도 전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효과 없고 오히려 더 어렵다고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형마트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서민들은 더 좋아졌어요. 물가가 싸지니까 그것 때문에 장보기도 편해졌고 물가도 싸지고 생활비도 아낄 수 있었어요. 엥겔 지수 낮아졌다고 미국에서
월마트 등장으로 NGL 지수가 낮아졌다. 이런 데이터들도 나와 있죠. 이렇게 절감된 생활비는 다른 산업에서 또 지출이 됩니다. 거기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는 거죠. 비효율적인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생산적인 것들이 계속 대체가 되면서 사회가 발전을 하고 경제가 발전을 하는데 이 유통산업발전법은 경제 발전의 이 순환 고리를 끊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정래상 교수님 말씀처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상생하는 법안,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A의 그로브몰 바로 옆에 파머스 마켓이라고 전통시장이 있죠. 근데 두 업체는 서로 상생관계예요. 뭐 셔틀을 같이 이용한다던가 이벤트를 같이 하던가 해서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로브몰에 온 사람들이 파머스 마켓에서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자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 경쟁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의 영주 대장간 호미가 대박을 맞고 있다고 하죠. 지금 K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하면 소상공인들도 온라인에서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배달 서비스가 유행을 하면 소상공인들도 전통시장도 배달 서비스 해야죠. 제가 지난주에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그냥 체험을 하러 아들이랑 같이 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지 집에 오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제가 2시간 동안 장 본 거를 까만 봉지를 다 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카트가 없더라고요.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뭘 불편해 하는지를 찾아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약자 보호 프레임이나 전통시장 보호 프레임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전통시장 보호를 해야 되고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정치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법안 만드신 의원들 세비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받으셔서 의원님 가족분들, 보좌관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 전통시장 가서 그동안 10년간 그렇게 쓰셨으면 전통시장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법안 만드신 분들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시길, 애꿎은 소비자 괴롭히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그 개정,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그런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미 앞서서 우리 안성훈 교수님께서 중요한 내용들을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목차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통산업 그 현황 그리고 시장 규제 현황 이런 것들을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그 유통산업 규제 정책의 어떤 문제점을 두 번째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그 실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어떤 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스루 현상이다. THRU. 저도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T가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일반인들이 전부 다 이제 다양한 형태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도 있고. 그 다음에 H가 뭐냐 그랬더니 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재택근무부터 해서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없는 그냥 가족들끼리 아니면은 혼자서 집에 있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 그 다음에 R이 뭐냐 했더니 리모트라는 거예요. 리모트.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제 비대면으로 그래서 최근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한 이유도 이런 현상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게 마지막에 U인데 이거는 럭셔리라고 하더라고요. 럭셔리. 최근에 그 온라인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일부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뭐 TV 홈쇼핑 시장에서 나왔다 그러면 불편하게 팔리는 게 고가 명품입니다. 소비를 많이 못하죠. 나가서 뭐 이렇게 대형마트 같은 데 사람 많은 데는 안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혼자 있다 보니까 이 보상 심리로 그 전에 이렇게 평소에 소비했었던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런 몇백만 원짜리 뭐 옷이라든지 명품 가방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그쪽 명품 시장이 굉장히 수혜를 입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존속 기간 5년 더 연장하는 안이 본회의를 최근 며칠 전에 통과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한 12개 정도의 그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데 그 중에 6개 정도가 규제를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유통산업은 거의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저께 집 옆에 있는 홈플러스를 뭐 간단한 거 하나 사러 갔더니 집사람하고 이렇게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지금 풀렸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 수가 훨씬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상반기에 그 이제 대형 유통 3사가 있죠. 롯데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그룹 영업이익률이 뭐 다 합쳐가지고 한 370억 정도. 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97.7%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거의 뭐 이런 상황이 몇 년이 더 지속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죠. 계속 적자를 보면서 자, 그걸 보면서 사실 대기업 계열인데 점포 하나가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았을 때 발생하는 일자리 손실이 얼마일까? 어느 통계자를 봤더니 한 9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뭐 평균적으로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뭐 국내 유통산업의 최근 그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전 그 발제에서 많은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패턴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온라인 시장이나 편의점 시장이 급격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급자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신기술이 계속 기업 영업 활동에 도입이 되고 있죠.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또 신기술이 등장할지 모르고요. 외국에서는 뭐 드론으로 지금 배송까지, 원거리 배송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이 국내 시장에서의 몇몇 사업자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이제 외국 글로벌 대형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본도 들어왔고 직접 진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이 경쟁이 치열한, 사실 온라인 시장 무한 경쟁이라 그러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각고의 노력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프라인 유통업체 이미 2019년부터 매출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15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가 되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5년부터 19년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오프라인이 좀 많았습니다.
워낙 또 시장 규모가 또 온라인에 비해서는 또 크죠. 업체도 많고. 자, 올해 들어서 올해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비슷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쪽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이제 그 시장을 보면은 온라인화가 계속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온라인을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하니까. 자, 버스 타고 대형마트,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가느니 그냥 집에서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자, 아침에 주문하면은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새벽에 집 앞에 딱 배송까지 해주니까, 자, 소비자들이 그쪽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어떤 그 유통 시장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신기술과 접목되면서 지금 계속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통산업 규제 도입 경과는 뭐 다들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한때 난리가 났었죠. 그 창고형 할인 매장 뭐 이래가지고 뭐 외국계 그 뭐 까르푸라든지 뭐 월마트 업체들이 처음에 이제 거의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국내 유통 기업들이 이제 그 뭐 진출을 하죠. 대형마트 시장에. 자,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중소유통산업이 이제 좀 침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을 하게 되죠. 유통산업발전법의 제1조 입법 취지를 보면은 뭐 국민경제 활성화, 그리고 뭐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보, 그리고 소비자 보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죠. 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해야 됩니다. 어느 조문을 봐도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문은 하나도 없어요. 자, 입법 취지에 안 맞는 법입니다.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규제만 하는,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허가제로 했다가, 지금 외국계 대형 업체들이 너무, 독점화가 심해지니까 이제 등록제로 바꿔가지고, 좀 더 시장에 대형마트들이 쉽게 진입하도록 했다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다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이거 허가제로 해야 된다. 개정안들이 그 몇 개가 나와 있었죠, 작년에. 뭐 안성호 교수님께서도 그리고 많은 또 전문가들께서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대형마트 규제를 왜 하는가? 중소유통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자, 그런데 지금 거의 뭐 8년 이상, 10년 가까이 됐는데 실효성이 있는가, 이 규제가? 규제 실효성에 관한 어떤 뭐 통계 분석이라든지 시장 분석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뭐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런데 물론 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공통적인 내용이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전통시장 그 매출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인가요? 그 매출액을 쫙 비교를 했더니 한 2조 5천억 정도가 이제 매출액이 증가가 됐어요. 자, 그 매출액도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당 매출액. 자, 이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조 5천억 정도가 증가된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정부에서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서 투입한 돈이 그 금액이에요. 한 2조 5천억 됩니다. 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를 하면 이거는 과연 전통시장이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자, 그 비용은 엄청난 거였죠. 자, 대형마트 규제 계속하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일요일 날 우왕좌왕하고, 자, 일요일 아침 오전에 우리나라 그 네이버 뭐 다음 이런 검색 포털의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게 이마트 휴무일이에요. 홈플러스 휴무일입니다. 노브랜드 휴무일이에요. 자, 일요일 날 아침에 30, 40대 그 주요 소비 계층이죠. 자, 이제 직장 다니다가 오늘 뭐 좀 먹고 애들하고 뭐 장도 좀 보고 찾아보면은 뭐 확률은 50%죠. 자, 반은 휴무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디로 가죠? 전통시장 갈까요? 안 가죠. 자, 필요한 게 있으면 온라인 찾습니다. 자, 아니면은 조금 야외로 나가가지고, 아울렛이라든지 또는 큰, 복합 쇼핑몰. 자, 이런 데로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대형마트 휴무일날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그 소비가 유인이 됐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경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자, 요 자료들은 뭐 이미,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효과 분석과 관련된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전통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그 다음에 온라인, 그 다음에 편의점. 자, 이 중에서 대형마트는 이미 경쟁력을 굉장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그 경쟁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요 전통시장과 온라인 편의점 정도가 아닐까. 자, 이 전통시장이나 뭐, 중소 상공인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상생협력, 뭐 이래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또 경제 활성화, 이거 지금 큰 이슈입니다. 자, 경제 활성화는 누가 할까요? 대기업들이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누군가 써야 되겠죠. 국내나 해외에서 소비자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소비자입니다. 자, 그래서 뭐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도 주고 하죠. 쓰라고. 자, 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소비자들의 후생은 생각도 안 하고, 자, 두 가지 가치만 가지고 지금 계속 접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 중소상공인부. 자, 거기에서 법 제1조에서 중요한 입법 취지로, 입법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현 유통 정책, 우리나라 국내 유통 정책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정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유통 정책을 따로따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산업부나 지자체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있고요. 공정위에서는 또 대규모 유통업법 가지고 가불관계로 규율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 부분도 지금 대규모 유통업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업자들까지 지금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동반위에서도 또 상생법 가지고 또 하고 있죠. 자, 이 강도가 조금씩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외에도 취급하는 상품 종류에 따라서 또 많은 또 특별법에 따른 또 규제를 받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제가 인터뷰를 한 특정 사업자는 한 40여 개 정도 지금 규제를 받고 있다. 자,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규제들이 또 있더라. 자, 뭐 주로 뭐 표시 광고라든지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저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특별법들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유통정책의 가장 큰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자, 이 둘 간의 대립 관계로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형마트 쪽을 조금, 너네들은 좀 크고 돈도 있으니까 너네가 조금 규제를 받더라도 중소유통 쪽으로 이렇게 조금 활성화를 시키자. 자, 그 어디에도 소비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앞으로 우리나라 유통정책은 정책 당국에서, 물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자들도 사업을 하고 있는 공급자와 그리고 소비자, 이 둘을 놓고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율할 것인가. 자,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소비자는 빼버리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자, 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계속 정책을 수립하다 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활성화 주체인
소비자들이 계속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내용의 공청회들이 계속 지금 열리고 또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들이 계속 올라가고 이 계속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뭐 현재 그 지난 20대 국회부터 지금 계속 그 발의되고 있는 그 안들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허가제로 변경을 하자. 다시 자, 이 허가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래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요건이 충족되면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행정행위입니다. 자,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행정처의 주무관청이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자, 너네는 요거 해도 좋아. 요건이 되니까 하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제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의 재량 남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 그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등록제로 바꿨죠. 자, 국내 산업, 유통산업 활성화시키다가 등록제로 바꿨는데 이거를 다시 허가제로 바꾼다. 자, 이거 대형 소매점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자, 근처에 많으면은 뭐 대중소, 편의점 뭐 갈 것 없이 주변에 많을수록 소비자들은 좋습니다.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 양파 한 망 안 삽니다, 요즘. 아무도. 반 이상 버리기 때문에. 자, 근처에 가서 2개씩 사는 거예요. 조금 비싸더라도. 자, 근거리 쇼핑. 자, 이게 또, 유통 소비 트렌드로 또 많이 지금,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하고, 자, 계속 규제만 하겠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그 빌 게이츠하고 100명의 투표자, 100명의 투표자를 고려하는 것이 정치인들이다. 자,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여러 개정안들의 내용들 이제 쭉 보면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가제로 변경할 때는 그 사업자의 영업 자유, 헌법상 기본권이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 개정안으로 지금 발의된 안들 중에는 그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제한 시간도 좀 더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도 좀 확대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과거에 처음 우리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라고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시작됐을 때 대형마트들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년도인가에 이제 대법원에서 자, 합헌이다. 그 규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규제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판결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 그리고 소비자 권익. 자, 이거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런 기본권이다. 자, 그리고 이 최소한의 제한으로 근거를 삼은 것이 심야 시간대. 자, 10시부터 8시. 자, 요런 심야 시간대. 그리고 새벽 시간대. 자, 사람들이 안 가니까. 소비자 그 시간 별로 안 찾으니까. 자, 그 정도는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의무휴업일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2번 정도, 휴업을 하는 거는, 자, 제한 가능하다. 자, 그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거보다 규제를 더 강화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권, 124조에서 얘기하는 소비자 권리, 이거 침해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거를 딱 한 개로 잡았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다시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소비자권, 자, 양질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자기가 원하는 유통 채널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이거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분명히 위헌 소지가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와도 충돌됩니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 여러분들 유통산업 발전 한번 보십시오. 조문 하나도 없습니다. 자, 개정을 해야 돼요. 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10여 년 전 규제를 계속 지금 적용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은 경제 현실, 유통시장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다른 의도를 가진 그런 행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소비하지 않는, 선택하지 않는 시장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동네 목욕탕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왜? 대형 찜질방, 사우나가 조금 비싸지만 아주 위생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셔틀버스까지 운행해가 데려가니까 동네 목욕탕을 안 가는 거죠. 그때 왜 동네 목욕탕 지원해주는 아주 영세 사업자들이죠. 그런 생각을 한 국회의원들은 없었을까? 목욕탕 수가 별로 안 되니까 그랬겠죠. 이 추세로 가면은 물론 비슷한 지금 발의안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이버몰 운영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쿠팡이나 11번가, G마켓. 일정 매출 이상의 사이버몰 운영자도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의무 휴업시키고, 지금도 휴무일날은 주문도 못 받고 배송도 못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온라인 쪽으로 지금 시장이 커지니까 이쪽 소비자의 어떤 시선을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런 발상을 해가지고 지금 온라인 시장도 규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업도 못하게 하고, 시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적용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내 유통산업 다 죽으라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경쟁 굉장히 치열합니다. 무한 경쟁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돈 많이 버니까 너네들이 좀 희생해서 지금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을 도와주자. 이런 발상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다 예, 요 자료를 보시면은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공공복리, 소비자권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좀 자유로운 반면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인 반면에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럽 국가들조차도 규제를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는 완화에 뒀다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혀 국제 어떤 스탠다드하고는 반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은 앞으로 소비자 후생을 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라든지 국회에서 유통 정책을 수립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유통 산업을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학 원론을 이렇게 가르칠 때 제가 이제 즐겨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이, 기업이 사람보다 오래 사냐, 자연인이 오래 사느냐, 법인이 오래 사냐, 이것도 기업도 법인격인데, 이제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모르죠. 이제 고등학교 막 대학 입학한 학생들이, 야, 이게 100년,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기업들, 우리나라에 100세 된 기업이 몇 개나 있겠느냐. 학생들은 모르죠.
야, 우리나라에 작년까지 8개 있다가 작년 연말에 하나 보진제라고 하나 닫았다. 이제 7명 남았다. 그다 100년기업 7개 있습니다. 일본은 몇 개 있느냐? 거기 3,000개가 넘는다. 독일은 2,000개가 넘는다. 이거 왜 이러냐? 이게 저 경영학 책이 또 그런 책입니다. 일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장수기업과 기업의 생존. 거기에 이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왜 우리나라는 수명이 작고 수시로 망한다. 평균 뭐 별로 못 산다. 한 15년 살고 간다. 결국은 소비자 선택을 못 받으면 가는 거다. 그 기업 죽이고 살리는 거는 소비자들이다, 소비자. 소비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을 못 받으면 언제든지 소멸되는 것이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고, 그들의 선택을 받으면 오래 간다. 지금 오늘 그 주제가요. 저도 뭐 금년 초에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이런 비슷한 걸 해봤고, 아까 우리 그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 좀, 아까 그나마 여기 와 계시는 우리 후원해 주시는 우리 국회의원님은 참 그 대단한 분이시고요. 한 의원님 같은 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농담 삼아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국회의원들 대단하신 분들인데, 법 전문가 뭐 다 성공한 분들인데, 내 경영하고 언론 한 학기 잘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보다 지력은 낫다. 그 사람도 경영이 뭔지도 모른다. 장사해본 사람이 없다. 뭘 합니까, 그들이? 돈이 어떻게 시중에 돌아가고, 어떻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건지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뭐 판사했던 사람, 검사했던 사람, 남 돈 벌어가지고 월급 줘본 사람보다 뭐 다 더 뜯어먹고 뭐 그래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월급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 오늘 말씀 제가 뭐 여기 준비는 했습니다만 5분이라서 아까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마이클 포터 얘기하셨는데요. 이 보호받는 산업은요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보호하고 육성해봐야, 동방선장에서 중소기업 지정업종 해봐야.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스크린 쿼터제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 경영학 좋은 교재거든요. 당시에 지금 뭐 안성기부터 해서 유명 스타들 광화문에 가서 1인 시위했죠. 우리 영화산업 다 죽는다. 일본의 외생 문화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스크린 쿼터 지켜야 된다. 뭐 그래 놨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헐리우드 영화가 싹쓸이를 했었죠. 15년 전 얘기입니다. 2005년부터 열렸거든요. 스크린 컷도 없어지니까 이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인들이 이제 정신 차린 거죠. 투자할 돈도 들어왔고, 지금은 지금은 우리 한류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인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관세 무척 넓었습니다. 높았죠. 현대자동차 이거 살려야 된다. 외제차가 아니고 한국에 오는 사람들 보면 왜 전부 현대냐. 한국은 이상하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 자동차사가 보호했지만, 그게 풀리면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지금 한때 5위까지 갔습니다. 세계 빅5까지 갈 정도로. 그게 시장이 열릴 때 강해지는 것인데, 지금 제가 여기 토론문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 법 만드시는 분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특히나 이 시대의 흐름을 왜 이렇게 못 읽고 있느냐. 지금 우리 문 교수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안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대결 구도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가 이제 촉진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데 아직도 그러면 쇼핑몰까지 규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센 놈, 약한 놈을 보호해야 된다. 더 센 놈은 온라인으로 오고 있는데, 이렇게 판을 이렇게 거꾸로 읽고 제대로 못 읽고 있느냐. 난 국회의원들 아까 여기 한 의원님이 공부 많이들 한다고 그랬는데, 난 국회의원들이 1년에 책 한 권이나 읽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1년에 한 권도 못 읽을 거예요. 바쁘셔서. 근데 저기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좀 공부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예를 든 게 저는 목동에 사는데, 목동에 어떤 예가 있는 거, 목동 재래시장도 저는 오래 사니까 있고, 거기에 중소유통업체가 하고 있는 행복한 세상이 생겼는데, 한 4년 지나니까 현대백화점이 들어왔습니다. 목동 현대백화점. 저는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봤죠. 야, 이거 중소기업 유통공사가 하는 행복한 백화점이 버텨낼 수 있을까? 그리고서 이듬해부터 왔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들어왔습니다.
센 놈이 들어온 거죠. 그 중소업자들 물건 팔던 그런데요, 매출이 3배가 올랐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이게 상생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니 하는 곳마다 번번이 역기능이 더 커지고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트렌드가 어느 정도 빠르게 변한, 몇 년 전 이런 얘기를 했죠. 로켓 인터넷 창업자인데, 이제 본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10년 안에 10%밖에 오프라인에서는 매출이 안 일어난다. 이제는 오프라인의 위기거든요. 지금 대형 매장의 위기고, 지금 백화점이라고 지금 안심할 수가 없고, 이마트도 자꾸 문을 닫고 있는데, 이런 판국에 가만 놔둬도 죽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2일하던 거 4일하고, 이 쇼핑몰은 보면은, 사실 거기는 건물주거든요. 쇼핑몰이라는 거는 분양해가지고서 거기 개인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물건 팔고 나가는 데거든요. 영세한 사업자들이 다 거기를 메워주는데, 그거를 규제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 좀 쓰긴 했습니다만,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공정거래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데, 저희 이제 공정거래 업무 중에 대규모 유통업법도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무가들과 같이 온라인 주석서 작업도 하고 했었는데, 유통산업 발전법도 그렇고, 이제 저희 공정거래 법령 분야도 그렇고, 저희들이 많이 하는, 정부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고, 학교에서도 많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가불관계법이나 유통산업 발전법이나 이런 것도 같은 이제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의 확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헌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나 이런 것들도 그것에 많이 기초를 또 두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의 확보라는 개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사업자에게 이제 보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을을 보호한다. 또 이제 유통산업 발전법에서는 중소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들을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산업의 어떤 발전 단계나 우리의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단계에서는 사실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이제 2000년, 2010년 저희가 이제 유통산업 발전법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도입된 건 이제 2010년경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상황과 지금의 산업 구조나 이런 상황이 이제 같은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아마 오늘 1세션에서 발표하신 저희 교수님이나 2세션 발표하신 교수님도 많이 포커스를 좀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저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십 년 동안 저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혁신이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인가 2년 전에 저희 이제 공정거래 분야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저희가 이제 유통산업하고 유통산업의 뒤에 있는, 결국 이제 유통산업 물건을 움직이는 통로라고 한다라고 하면 물건은 결국 이제 제조업에서 만드는 거니까 이제 제조업을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은 이렇게 군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몇 개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군우 한 상당 부분은 사실은 제조업에서 한 20개 정도의 대규모 제조업 산업 분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 분야는 지난 20여 년 동안 사실은 커다란 진입이 별로 없었던,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산업 분야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하는 농심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용품 대부분을 만드는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우유 산업도 그렇고, 이런 산업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중화되어 있고 고도화되어 있는 산업인 반면에, 유통산업은 지난 20 몇 년 동안 채널의 개수가 사실은 백화점과 전통시장을 주로 하고 있다가 이제 마트가 생기고 슈퍼가 생기고 SSN이 생기고 온라인이 생기고, 이렇게 채널의 개수 자체는 비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소매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벌고 있는 모든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국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절대양은 증가하겠지만 그 비율은 거의 변동하지 않고 오히려 선진국이 되고 소득이 들어갈수록 그 비율은 줄어드는 형태인데,
채널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죠. 그리고 채널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산업에서는 사실은 계속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도권 싸움이 계속 생기고 있고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산업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관점의 측면에서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다 밸런싱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게 혁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파괴이기 때문에 희생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그 혁신의 과정 속에서 생기거나 뒤처지고 있는 이, 영역들을 뭐 항상 방지할 수는 없는 거고, 정치 영역이라는 건 그걸 이제 보존하고 어떻게 보온다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이제 보호의 방법과 방안이 그 산업 내에서 이걸 같이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혁신의 본질에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대안들을 찾아내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유통산업 발전법에 있어서 중소사 상공인들 보호 및 전통시장 보호가 혁신이 일어나는 내부에서 이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게 사실은 실효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효과도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책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는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측면이라고 하면, 사실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냉정한 현실의식에 기초해가지고 정확한 분석하에 해야 되는데,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시간 규제랄지 진입 규제랄지 여러 규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경제학자분들의 연구 결과나 이런 것에 의하면 사실은 사회적인 시스템으로서 굴리기에는 효과는 별로 없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많이 검증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책 결정자들이 좀 많이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는 방향은 이게 이제 그냥 수레바퀴 굴러가는 것이 자꾸 규제만 강화하는 방향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랄지 또 여러 학계에서 많은 문제 제기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게 뭐 목표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자들이나 실무 또는 전문가 집단의 조언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있다는 말씀으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서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평가해야 된다. 냉철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과거 우리가 이성적인 사회를 추구했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냉철한 이성으로 만들어져야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시행이 돼서 문제점이 누적된 만큼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정말 전면적인 폐지에서부터 개혁까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 발표자님, 또 수험자님, 청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